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러시아제 까모프 헬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제 산불 때문에 이제 등장한 헬기인데 이게 안보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불 진화의 주력 헬기가 러시아제 까모프 헬기입니다. 예, 이 까모프 헬기가 원래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구소련의 경협 차관을 30억 달러 줬는데 러시아가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현물로 방산물자로 상환을 시작했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까모프 헬기를 산림청이 그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이 헬기가? 네. 오래됐네. 그래서 주력 헬기가 됐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총 헬기 중에 67%, 지금은 뭐 60%라고도 하고 67%, 이건 현황은 좀 바뀌거든요. 산림청 헬기 50대 중에 29대가 까모프 헬기입니다. 까모프 헬기가 이 날개가 2개 달린 중형 헬기로 이게 담수량이 꽤 많단 말이에요. 퍼올리는 물량이 3,000리터 정도 돼요. 3,000리터.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력 헬기로서 산불진화 그 전력으로 삼아 왔는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이 제작사 까모프사가 그 설계하고 크메로 타우 항공사가 제작한 이 헬기가 이 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라갑니다. 방산물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품 수급이 끊어집니다. 아, 부품을 못 들여와요? 네. 그 대러시아 제재에 여기에 해당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거래가 금지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가까스로 부품 재고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까모프 헬기를 참 잘 운영해 오던 우리나라가 네. 이때부터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동률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기 그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동류전환이라고 하는데 부품이 없으니까 다른 기체의 부품을 뜯어다가 채우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고차에서 많이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엔진도 뜯고 날개도 뜯고 부품도 뜯어가지고 문짝도 뜯어다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미 시작이 됐고 급기야 작년 기준으로 8대가 멈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헬기도 언제 그 기체 피로도가 가중이 돼가지고 멈출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됐고요. 그러니까 헬기가 이제 그러면 도입된 지 30년 넘었으니까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 부품 조달만 원활하게 됐어도 계속 네. 정비는 가능했고 띄울 수는 있었는데 아니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까모프 헬기를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쓰는데 대한민국 운영 유지가 가장 모범적이었어요. 나름대로 러시아하고 협력이 잘 돼가지고 기술자가 상주하고 오버홀 정비라고 왜 분해 조립하는 정비도 제때 이루어졌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국이 운영했는데 이 맥이 끊긴 거거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은 이제 까모프 헬기에 부족되는 그 공백을 미국의 헬기를 임차해가지고 보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LA 산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헬기 반출 금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헬기도 차질을 또 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미 제기가 됐었던 문제군요. 됐는데 재작년 겨울하고 작년 봄에 제법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문제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간 거지. 산불이 안 났다? 안 났죠. 거기에다가 작년 재작년엔 비도 많이 왔고 그 저기 이렇게 봄에 왜 농가에서 이렇게 뭐 폐 농산물 이렇게 태우고 뭐 하다가 저기 뚝방 태우고 이러죠. 그런데 재작년에 이걸 저기 태우지 말고 파쇄하자는 캠페인을 벌려 이게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농가가 이렇게 불을 사용하는 일이 즐겁고 거기에 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다시 느슨해져 가면서 농가가 이제 불을 피우는 횟수도 많아지는데 비도 안 오고 헬기가 완전히 위기 상태였던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산불이 시작되니까 이게 대형 재난이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고 그래서 까모프사가 제재 대상에 들어가서 이제 방산물자 어떤 수출입 통제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산불 진화에 직결되는 군사 분야가 아니잖아요. 좀 미국이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방산 기업입니다. 이 까모프 헬기는 외국에선 군사용으로 써요. 아, 또 군사용으로 써? 주로 대잠수함전이라든가 상용용으로 이 헬기가 쓰입니다. 그리고 방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이제 전쟁이 나고 이 헬기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재를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고 또 한 가지가 야간의 초고가 야간경이라는 MVC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요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야간에 산불 진화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지 비싸요. 요걸 15대 수입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소방 헬기에 이걸 부착하는 걸 미국이 또 차단했습니다. 그 야간에 헬기가 못 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야간 가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전자 장비하고 연결해서 야간에도 산불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못 써본 겁니다. 이번에. 뭐 동맹이 왜 이래? 그 다 전략 자산이라는 이름에.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작년 초에는 이 산림청의 산불 진화 자산이 거의 저는 패닉 상태였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까모프 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풀릴 기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히 종전되지 않는 이상. 요즘 휴전 협상 하고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제재 해제는 제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제재하는 시간은 금방이지만 또 푸는데 오래 걸려. 시간은 오래 걸리죠. 아니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제재 동창국가 아닙니까? 관망도 안 하고 우린 제일 먼저 쫓아간 나라잖아요. 이게 가치 외교의 산물 아닙니까 이것도? 제재를 합해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까모프 헬기를 제작했던 그 러시아 방산업체와 제재 면제 협정을 먼저 맺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사실 설명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까모프 헬기가 군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인데 제재 담당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니까 미국에다가는 이러이러한 부품은 우리 소방 헬기가 사용하는 것이니 제재 면제를 허가해달라고 더 세게 붙었어야죠. 근데 안 해줬다는 거죠. 안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해주면 금방 끝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속 설득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하자면 개처럼 붙었어요. 자발적으로 제재 동참했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 전부터 위기였다는 게. 그렇지. 그런데 이런 분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요즘 한국형 발사체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누리호, 나로호 발사하고 뭐 할 때 드디어 한국도 뭐 한국형 발사체 띄웠다고 얼마나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거 쑥 들어갔잖아요. 그게 주로 러시아 원천 기술로 러시아 로켓을 역설계해서 우리가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 협력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단절돼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과학 기술 미래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번에 산불에 있어 가지고는 이 헬기 전력이 거의 와해 상태에서 이런 어떤 재앙이 벌어졌다는 거 이건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몇 대 더 낡아버린 헬기 세우고 부품 뜯어가지고 조금 덜 노후화된 헬기에다 갖다 바꿔 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이제 2027년이 되면은 15대 정도 추가로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체 피로도를 봐야 되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헬기 생산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국산 수리온 헬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까모프 헬기는 날개 2개가 교차하면서 회전하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물을 퍼오르는 담수량이 아무래도 성능이 약하겠죠. 아니 하나 더 달면 되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게 전혀 다른 헬기지 어떻게 같은 헬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계 제작을 해야지. 말을 말아야지. 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긴 안 하지만 아이언맨이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날개가
이게 치누크 같은 것도 2개고 왜 까머프도 2개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 퍼올리는 양력이 있어서 부양력이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그 까머프가 한 3,000리터의 물을 퍼올립니다. 근데 우리 수리온 헬기가 국산 헬기인데 요게 2,000리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2,000리터 많으면 2,000리터. 예. 2019년도에 강원도 산불 났었는데 그때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였어요. 예. 근데 지금 산불은 저기 컨트롤 타워가 물론 지금 대행정부 체제이기도 하지만 산림청이었고 물론 비단 그 헬기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기상도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근데 요 접근했던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800여 대 소방차가 동원되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고. 아니, 요즘 지자체 단체장들 기자회견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은 전부 초기에 헬기 요청이에요. 그런데 헬기가 제때 안 왔다. 이게 지금 어제도 양양군수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은 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때 헬기가 못 오냐? 이거거든 이거. 못 뜬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의 붕괴 상태라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푸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은 이제 해외 임차라든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 조치가 2022년, 23년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회에서 여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외교부 차관 출신인 최 교수께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했다면 그래도 이건 풀 수 있었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코드가 달라요. 좀 전문 용어를 쓰자면 뭐냐면 이거는 인도주의적 사업에 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소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불을 끄고 하는 담수에 집중하지만 이 소방 헬기니까 사람 구하고 그리고 환자 이송하는 것이니까 인도주의적 물품으로 해서 이거는 충분히 미국과 교섭 가능한 것이었다고 봐요.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때 한미 동맹 복원됐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떠들었는데 이걸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더 세게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처럼 가서 붙어가지고 받아내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러시아를 더 세게 제재하는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비우호 국가가 되었고, 그런 비우호 국가에다가 오히려 제재할 걸 찾아다닌 거 아닌가. 오히려 해서 반대되는 외교가 있었고, 좀 약간 극단화하면 미국에서 설령 오케이 했어도 까무프 사고 준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상당히 30년 이상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러시아가 기체 제작을 하긴 하지만 부품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럼 문제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많이 파괴됐지만 우회로도 충분히 더 찾아봤을 법하다는 거죠. 우회로로. 우리가 필요한 건 기체가 아니라 부품이었다면서요. 엔진하고 부품이 우크라이나에 하청 생산 기지를 뒀다고요. 이게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그 공급 경로는 없었는가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할 거 안 했다 결론은 이거네요. 그렇죠. 제재 목적 높이고 그 가치 외교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전선에 쓰다 보니 여기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가치 외교니 실용 외교니 이런 걸 떠나서 실무 외교가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네, 뭐 이의 없으시죠? 제가 이의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벌어진 요즘 시그널 게이트라고 부르대요. 뭐냐 언론이?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장관급 혹은 차관급 혹은 백악관 NSC의 주요 인사들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민간 메신저, 상용 메신저죠. 그래서 기밀 군사 작전을 논의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실수로 아틀란틱 기자가 초대되면서 이분이 그 장관급 강요들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폭격하는 소위 전쟁 계획을 다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월 11일인데 3월 11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클 월츠가 후티 반군 그 단톡방을 만들어요. 후티 반군
타격하는 정책 공조 단톡방이라는 것을 시그널에 만드는데 이때 초대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높게는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핏 헥세스 국방장관, 그다음에 존 래드클리프 CIA 국장, 그리고 뭐 백악관 비서실장 뭐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때 실수로 미국의 애틀란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가 초대됩니다. 근데 동명이인 다른 사람은 초청하려고 했는데 헷갈려서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 단톡방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날것에 미국이 전쟁을 혹은 제3국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데 어떤 논의를 하는지 볼 수 있게 된 건데 이거 전문 용어로 이제 얼빠졌다고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국방장관의 발언, 그다음에 부통령의 발언, 그리고 덩달아 덤탱이를 쓴 이스라엘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3월 11일 날 단톡방을 만들고 13일 날 민감한 군사 논의를 시작할 때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공습을 할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바로 후티 반군을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을 치자라고 하니까 JD 벤스 대통령이 굳이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우리가 유럽 동맹국들이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돼? 더 이상 이러한 관습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유럽을 비난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이제 유럽이 이제 갑자기 음내 1패를 당한 거고 이것 때문에 영국이나 불란서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확한 건 3월 15일 날 미국의 군사 1급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 단톡방에. 그러니까 뭐 김종대 의원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군사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분 단위로 진행되는데 어떤 기종이 어떤 드론이 또 어디에 타격이 다 나와요. 이를테면 미국 동부 시간에 F-18 전투기가 몇 분에 이륙할 것이고 1차 폭격을 언제 할 거고 우리 영화 그 탑건처럼 토마호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언제 폭파할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휴민트 자산이 우리가 타격을 했었던 그 예멘 반군의 지도자를 사살한 것을 확인했다. 1급 기밀이 다 나가나요? 그래서 대화방에서 수고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모티콘이 막 미국 깃발이 팔락팔락거리고 주먹이 이렇게 나오고 불이 막 이렇게 펴져서 아니 전쟁을 이모티콘으로 하냐라는 미국 내 비아냥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애틀란틱 저 편집장이었다면서요. 네, 골드버그가 이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노다지 중에 노다지 건진 건데 본인이 이제 미국 언론 인터뷰에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뭐지? 아니 근데 엉뚱한 사람 기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 참가자는 언제 알았대요? 그러니까 애틀랜틱 이 편집장이 애틀랜틱에 맨 처음에 단톡방에 보면서 이게 뭐야 가짜 뉴스인가 하다가 실제로 그 계획대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의 폭격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구나. 나는 이 단톡방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애틀란틱의 웹자보에다 올린 거예요. 주로 민감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근데 거기서 얻은 정보는 일단 공개 안 하고. 근데 이제 미국 이제 NSC나 국방부나 혹은 헥세스 국방장관조차도 다 부인한 거죠.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이 단톡방에서는 군사 기밀을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거짓말쟁이들 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화면 캡처로 해서 깎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수지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이거는 미친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했고. 왜 그 마녀 사냥이요? 그리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거 다 실수처럼 보이는데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국방장관은 내가 공개한 게 기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 다 보면 기밀이잖아요. 기종이 뭐가 사용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현재 있는 그 휴민트 자산이 다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그 고위 정책 담당자들의 날 것들이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다 뒤집어졌어요. 유럽도 또 발끈할 거고. 유럽도 발끈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다면서요. 네. 이건 상용 저거 그 메신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냥 우리 카카오톡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니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데 그런 상용 이거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용하죠. 현실에서. 왜냐하면 미국 백악관 내부에 공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밝히는 건데 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보안용으로 쓰는. 혹은 JWICS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다 기록에 남아요. 기록에 남은 게 미국 연방 정부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설을 쓰는 거죠. 우리도 계엄 때 카톡이 유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 체포조 운영할 때 그렇죠. 누구 추가하고 명단들 쫙 공유하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체리 따봉 텔레그램 대화 공개된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래도 의미는 컸지. 우린 충격을 받았지. 그렇지. 근데 아무 시그널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 그거 약과였구만. 그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자들의 어떤 충동적이고 조금 어떤 뭐랄까 어떤 집단적인 어떤 광기 같은 거 또 충동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모티콘 놓고 지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아니 우리가 영화 보면 막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뭐 대형 스크린 있고 막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죠. 막 회의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폭격을 할지 말지. 그렇죠. 근데 아니네. 그거 구닥다리입니다. 구닥다리요? 예, 요즘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걸 사령관의 발코니라 그래요. 저기 우리 한미연합사 빵카에 가면 대형 화면 8개가 딱 뜹니다. 거기서 저기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 발코니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그 아래는 수백 명의 컴퓨터 운용 요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의 그 산물입니다. 그런 거요? 예.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바일 시스템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무슨 경제 영역, 사회 영역, 정책 영역이 있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2기가 드러나면서 관세 정책, 안보 정책 때문에 특히 유럽과 미국 사이에 여러 잡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정보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보 당국들끼리는 죽었다 깨나도 서로의 소스 안 밝히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의 소스를 가져다 놓고 공개된 핸드폰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인데 요번 건을 보니 이스라엘의 정보 자산 그리고 유럽에 대한 소위 뒷담화 게다가 자기네들끼리 하는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또 미국에 대한 정보 협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즉 사실 미국하고 정보 협력을 하는 것이 각자의 국가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였는데 저희들과 협력할 수 있게 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저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5I 국가들이 미국의 정보 협력을 제한하는 얘기가 시작됐다는 외신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미국과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5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5I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이 뉴질랜드에 호주에 주면 어디다 리크가 많이 되니까 이를테면 그걸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거죠. 아무튼 대형 사고를 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개인적으로 마이크 월츠 안보부 장관을 경질할까라는 질문을 매우 가까운 인사들한테 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공화당에서는 이거 실수야 넘어가자라는 선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쟁화되어서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 썼던 것 그렇죠. 그것 등을 맞불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공개되어 소위 정쟁화되는 지지고 볶는 것은 소위 자기 발등에다가 도끼를 찍는 것 같다. 그러면 아틀란틱 완전히 대박 났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굉장한 성과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이 골드버그 편집장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초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남일 같지 않은 게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종대와 종배. 그렇죠. 네. 그래 가끔 의원님이라는 얘기도 듣고 오는데 그럴 때면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네. 우리 거는 별것도 아니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빠요? 그냥 하여간 그렇더라고 이 사람이. 할 말을 있습니다. 네, 할 말은 있는데 방송 어렵네요. 그런데 사실은 또 재작년에 그 미국의 1급 기밀 누설 사고가 역대 미국의 어떤 보안 사고 중에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내역이 다 까졌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럽하고의 민감한 관계도 다 나왔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위키리스트 전문 유출 사건도 아주 대량 방출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냐면 말단의 한 명으로부터 벌어졌어요. 재작년에 1급 기밀 누설은 일병이 유출한 거거든요. 일병이. 맞아요. 그런데 어디다 유출했느냐? 자랑질한다고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안 믿어주니까 근거 제시를 한다고 해서 그걸 기밀을 대량으로 업로드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최고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시그널 게이트라고 불러지는 이거는 미국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구성된 실체. 미국이란 매우 치밀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처럼 어두운 방에서 매우 심각하고 차가운 냉철한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지금 보니까 뭐 이모티콘을 띄우고 자기들끼리 잘했어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뭐 뒷담화도 하고 또 남이 정보자산을 함부로 언급하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합리적 사고보다는 집단 사고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 갖고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유지해줘야 우리는 그 국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국가는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사고를 형성해가지고 그렇죠. 이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런 시점이 아니냐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아한 가식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외교 현장이나 좋은 표현인데 우아한 가식 사라지고 이제 적나라한 거칠은 것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부꾼들 이런 사람들이 판치겠죠. 대통령의 구미에 만난 듣고 싶어하는 정보만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겠죠. 그나저나 트럼프가 아틀란틱 패가는다는 얘기는 혹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직 안 망했어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삼류 잡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 평가는 각자의 입장에 맞춰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류 잡지한테 당한 자기들이 바보지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MBC도 굳건히 버티는데 아틀란틱은 안 버티겠어요. MBC가 여기서 왜 나와? 잘 버텼잖아. 김종대 의원님 왜 나와 MBC가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마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